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제1회차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답형 보건 문제, 여기 이제 기능장으로 치면 77회차 기능장이 되겠죠. 자, 해당 보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양호하게 하고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염장치 종류를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보염장치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웁니까?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뭡니까? 윈드박스, 바람상자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버너 타일, 그 다음에 콤버스터, 그리고 스테빌 라이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스테빌라이저를 다른 말로 보염기 이렇게도 불렀었죠. 자,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영어로 하면 스테빌라이저고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보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요 4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보염 장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염장치 안에 뭐가 있어요? 보염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염장치, 보염기 이렇게 하니까 혼동하실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영어로 외우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버, 콤스 이렇게 외워주면 가장 좋겠더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요 4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두께 100mm의 콘크리트 벽에 두께 50mm의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부분에 두께 15mm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한 벽체에서 실내측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표를 보고 판정하시오. 단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 실내 온도가 20도씨일 때 이 온도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16도씨이다. 이렇게 줬고요. 밑에 표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자, 요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벽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단열재 모르타르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체가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 콘크리트의 두께가 100mm죠. 자, 100mm입니다. 그 다음이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자, 그래서 요 단열재의 두께가 지금 50mm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 의 두께가 지금 15m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이 뭐예요? 콘크리트 단열재 모르타르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그 표에 나오는 겁니다. 그 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콘크리트의 경우가 0.25의 단위까지 적을게요.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0.05의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되더라. 그리고 모르타르가 0.04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실내와 실외를 나누자고요. 자, 이쪽을 실내라고 해보고 이쪽을 실외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누어 두고, 그러면 이제 실내 측에서 요 콘크리트 벽면까지의 열 전달이 있겠죠. 그래서 열 전달률의 경우에는 자, 실내니까 내벽면을 보면 되겠네요. 내벽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열 전달률을 우리가 A1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요 A1이 7.2라고 줬습니다. 와트 퍼. 자, 요건 열 전달률이니까 미터 자승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률이 있겠죠. 그래서 외벽면이다 라고 보면은 요게 A2라고 해봅시다. A2가 4.5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까지 써보면 실내 온도가 지금 20도씨인 거고, 그 다음에 실외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시다 해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최종 질문이 실내 측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내 측에서 맞닿는 벽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요 벽면의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요 벽면의 온도를 일단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보니까 어때요? A1 줬고 요게 열 전달율이죠. 나머지 이건 뭐예요? 얘는 람다1, 람다2, 람다3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이거 람다니까 뭐예요? 열 전도율을 준 거죠. 그리고 A2는 마찬가지 열 전달율을 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K라는 열 통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기호를 먼저 적으면 100ml를 L1, 50ml L2, 요거를 L3 요렇게 주면 되겠죠? 람다1, 람다2, 람다3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될 때의 열 통과율을 한번 먼저 계산해 본다면, 자, 첫 번째 계산입니다. 열 통과율 K는 공식으로 쓰게 되면 A1분의 1 더하기, 자, 쭉 나오니까요.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저 벽체는 3개니까 요거 A2 들어가면 되죠. A2분의 1 그리고 분의 1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봅시다. 밑에다가 할까요? 자, 칸을 좀 아낍시다. A1이 지금 7.2죠. 그래서 7.2 분의 1에 더하기 람다 1 여기 있습니다. 0.25 0.25 분의, 자, 요거 콘크리트 두께 L1인데 미리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미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미터로 바꿔가지고 0.1이죠. 0.1. 그 다음 더하기 람다2가 지금 0.05가 되고, 자, 0.05 분의, 자, 두께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하면 0.05 0.05 그 다음에 더하기 0.04 0.04 분의 하나, 둘, 셋 하니까 0.015 0.015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A2 요게 4.5죠. 4.5 분의 1 하고 전체 분의 1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 통과되는 열 관리율, 열 통과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단위를 보게 되면 요 7.2분의 1 요거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7.2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였죠. 근데 분의 1 하면 요게 뒤집힙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앞에다 쓸게요. 미터 자승 도시 퍼 와트가 되는 거예요. 요 분수 하나만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우리 람다 쪽도 단위를 한번 보면 람다의 경우에 지금 0.25 람다가 밑에 있잖아요. 람다분의 L1 했으니까 람다가 밑에 있으면 이 람다의 단위도 뒤집어서 써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터 도시 퍼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위에다가 미터를 하나 꼽혔으니까 미터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단위와 뒤에 단위가 어때요? 다 똑같이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모의 단위를 계산해 보면 요 단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적어보면 미터 자승 도시 퍼 와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 전체 분의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의 1 하면 다시 뒤집혀서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라는 이게 뭐예요? 열 통과율 K의 단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단위 환산은요,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닌데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번씩 단위 환산 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부하시면서 계산 문제 풀면서 단위까지 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응용 문제라든가 공식이 기억 안 나도 단위를 보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값이요,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0.468이 되고요. 요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딱 했다 치면 요게 0.47 단위는 앞에서 했죠.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 통과율 K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 통과율 K까지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요 실내 벽 요 부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편의상 이해를 위해서 요 실내 벽의 온도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내 벽의 온도를 제가 이제 해설하고 맞춰서 이제 온도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실내 온도 20도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고, T1이 아니죠. TI, in이다 라고 해서 실내 온도니까 TI. 그 다음에 요 실외는 아웃이니까 TO, 아웃의 O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내벽 요거를 이제 TS로 한번 정해볼게요. TS. 그럼 결국은 요 TS의 값이 얼마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TS의 값을 구해가지고 요
벽면의 온도가 지금 노점 온도 16도씨잖아요. 그 16도씨보다 높으면은 이 결로가 발생하지 않고요. 16도씨보다 낮으면은 노점보다 이 벽면의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해서 달라붙겠죠. 그게 노점 온도고 다른 말로 있을 점이잖아요. 그래서 16도씨보다 낮다면 결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전체 열통과 율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량을 Q1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실내 요 지점 똑같은 곳에서 실내 벽면까지 닿는 요때의 그 손실 열량을 Q2라고 해본다면, 요 전체 통과되는 열량, 여기 적지 말고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Q1과 Q2는 어때요? 같아야 된다. 손실이 없다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돼가지고 통과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Q2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통과된 열량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나가는 전체 열량이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 Q1은 뭡니까? Q2와 같아야 된다. Q2와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딱 해보자면 공식을 적으면 이거 좀 작게 적읍시다. 마이너스 20도씨고 요거를 제가 TO라 적었습니다. TO라 적었고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서 전체 통과된 열량을 Q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 통과율 뭐예요? 전체 열 통과율이죠. 그래서 요걸 K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Q를 구하는 공식, Q는 KF 델타 T니까 Q1이면은 K1, F1, 그 다음에 델타 T1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K2, F2, 델타 T2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K1, F1, 델타 T1, K2, F2, 델타 T2인데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뭡니까? 요 F라는 것은 똑같은 벽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벽면의 면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도 됩니다. F는 지웁니다. 그러면 K1 델타 T1은 K2 델타 T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K1의 델타 T1은 뭐가 되느냐? K1은 뭐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열량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과하는 열량은 결국 뭐예요? 온도차가 뭐가 들어갑니까? 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I 빼기 TO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 통과 열량이니까. 자, 그리고 요 K2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K2는 어디의 벽면? 실내 벽면에 우리가 온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는 표에서 내벽면 열 전달율을 쓰시면 됩니다. 내벽면 열 전달율을 써도 어때요? 단위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K2라고 적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온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차는 여기 실내에서 요 내벽면까지죠. 그럼 TI, TS니까 요거는 TI에서 빼기 TS가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20도씨로부터 1로 가면서 손실되는 거니까 당연히 TI가 온도가 높을 겁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K1의 값은 우리가 밑에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0.47 곱하기, 자, TI가 20도죠? 20도 빼기 TO는 요거 마이너스 20도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K2는 표에 나옵니다. 내벽면 7.2에다가 곱하기 TI 20도 빼기 TS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TS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TS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7.2 일단 내려갑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자, 0.47 곱하기 20 마이너스 20, 요거 이제 마이너스 20도. 자, 요렇게 들어가고 나누기 7.2에다가 남는 게 뭡니까? 20 빼기 TS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TS니까 마이너스 TS를 넘기면서 플러스 TS로 바꾸고 얘들은 다시 1로 거꾸로 넘기면서 요 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TS는 자, 땡땡땡입니다. 요게 20이 앞에 남아있고요. 그 앞에 있는 값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했어요. 마이너스에 7.2 분의 0.42에다가 20 빼기 마이너스 20.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 칸이 적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네요. 0.47에 곱하기.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TS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TS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17.388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7.39 도시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뉘는 거겠죠. 자, 그럼 최종 우리가 TS의 값을 계산낸 겁니다. 그럼 이 TS의 값이 얼마다? 17.39 도시가 되니 요 벽면의 노점 온도 얼마? 16도씨였잖아요. 그럼 이 16도씨보다 얘가 지금 높은 상태다. 그럼 결로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계산 과정에 요 열통가율 계산 공식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TS 계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앞에 거 유도해서 쓰셔도 되고, 뭐 가급적이면 요 최종 계산 과정 있잖아요. 요걸 동그라미 2 해서 써주시는 게 깔끔하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닷과 함께 요 단위도 좀 적어 주시고요. 계산 과정에서 나온 단위까지 좀 적어 주시고, 최종 해답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 해답은 어떻게 돼요? 서술형으로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딱 보시면 실내 표면 온도가 17.39도씨로, 자, 여기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17.39도씨로 실내 이슬점 온도 16도씨보다 높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결론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자동 제어에서 제어량에 따른 조작량을 쓰시오 해서 요거는 뭐 필기서부터 필답까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면 약자로 외우면 좀 더 쉽죠. 뭡니까? STC가 있고, 그 다음에 FWC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컨버지션이니까 ACC가 있습니다. 요거 뭡니까? 스팀 템퍼러처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증기 온도 제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드 워터 컨트롤이죠. 뭐예요? 급수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 급수 제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 자동 뭡니까? 자동 연소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이라 해서 자동 연소 제어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거 약자로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딱 합치면 뭐가 됩니까? A, B, C라고 해서 오토 보일러 컨트롤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나온 보일러 자동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자동 보일러 제어 요렇게 알아두셔도 상관없죠. 자동 보일러 제어나 보일러 자동 제어나, 그래서 오토 보일러 컨트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들이 이제 제어량과 뭐가 있어요? 조작량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제어량과 조작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증기 온도 제어에 있어서 제어량은 무엇이 되느냐? 이건 뭐 상식적이죠. 증기 온도를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증기 온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증기 온도를 그러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작을 해주나요? 자, 여기서는 전열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열량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전열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전열 면적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죠. 연소실이 한번 설치되면 그 전열 면적은 딱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열량이라는 거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떠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통이 있고 여기에 연관이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노통 연관이죠. 그래서 연소실 뒤에 이제 연도와 연돌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노통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연관이라고 했을 때 노통연관 보일러인데, 이 노통연관 보일러는 이 부분에다가 밸브나 댐프를 딱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이 연소 가스가 밸브가 열려 있다면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통과 연관의 전열면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증기온도를 좀 낮추고 싶어요 하면 요 밸브를 탁 잠가버리면은 연관 쪽으로 유입되는 연소가스가 없죠. 즉 노통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통만 그때는 전열면을 쓰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열량을 조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열량을 조작해서 증기온도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제어의 경우에는 제어량이 보일러의
보일러 수위가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 수위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작합니까? 여기서는 급수량이 되겠죠? 급수량.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연소 제어에서는 요 제어량과 조작량이 이제 좀 나뉘죠. 그래서 제어량의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증기 압력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논의 압력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압력이긴 한데 하나는 증기, 하나는 논의인 거예요. 자, 이때 증기 압력을 제어하려면 조작량이 연료량과 공기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물을 끓이잖아요. 이 노통이 있으면 연소실에서 쫙 화염을 일으켜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증기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 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려면 연료량과 공기량을 더 많이 넣어서 많이 연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기량으로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상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즉 증기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량과 공기량을 우리가 조작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논의 압력이라는 거는 자 증기는 여기 위에 있는 증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논의 압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요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통 내부, 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 압은 이 논에 차 있는 연소가스의 양과 관계가 있겠죠. 연소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은 압력이 높아질 거고 밀폐된 부분이니까 연소가스가 줄어들면은 또 이제 압력이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논의 압력은 연소가스량과 노통 안에 차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가스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시면서 외워주실 건 좀 외워주시고, 뭐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해하면서 외우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들 중에서 이 제어량과 조작량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증기난방 환수 간의 배관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건식 환수 방식과 습식 환수 방식에 대해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식 환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습식 환수 방식이 있었죠. 자, 요거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건식 환수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수위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자, 연소실은 제가 생략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때 우리가 환수 방식이기 때문에 환수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건식이라 하면 환수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가 쭉 내려가서 연결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옵니까? 요 위에 이제 방열하고 나온 방열기가 있고, 방열기 아래쪽에서 증기가 들어가서 방열에 쓰인 뭐가 돼요? 응축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응축수를 환수할 때 요 수평으로 된 관을 우리는 수평 주관이라 그래요. 이 수평 주관이 요 수위보다 높게 설치가 된다면 건식 환수 방식이 되고, 습식 환수 방식 뭐겠습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탁 있다. 수위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자,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 방열기에서 방열을 촥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끝까지 내려오죠. 거의 끝까지 내려와서 보일러 아래쪽 수위보다 낮은 곳에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축수 환수관이 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이건 뭐예요? 습식 환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수위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요 한수 수평 주관 내부에 응축수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거의 만수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건식 환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 주관에 응축수가 가득 차 있다기보다는 일부 증기와 일부 응축수가 함께 혼용되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쌤, 건식 환수 방식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위쪽은 증기부잖아요. 증기부. 그래서 고온과압에 증기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자, 요 수평 주관에서 이렇게 오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응축수란 말이에요. 물론 증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생략하더라도 응축수입니다. 방열 후에 오는 응축수죠. 그러면 증기랑 이 온도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응축수의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응축수, 차가운 응축수를 증기부에다가 들이붓는다? 즉 뜨거운 부분에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다? 그럼 여기에 부동팽창이 일어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빵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동팽창뿐만 아니고 부동팽창과 함께 차가운 물 뿌려버리니까 증기부에 막 비산현상, 비수현상, 프라이밍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 주간은 이 수위보다 높게 증기부 쪽으로 오지만 보일러에 최대한 가까이 와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식 환수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라 한다면 응축수랑 일부 증기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환수가 되다 보니까 이 증기라는 것은 물론 방해를 했지만 일부 압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압의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버리니까 물이 날아튀다가 때리는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관 말단에다가 트랩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트랩의 이름은 관말 트랩, 관의 말단에 설치한다라고 해서 관말 트랩이라 하고 그냥 똑같은 증기 트랩입니다. 증기 트랩으로 알아두셔도 되고 관말에 설치하는 증기 트랩이기 때문에 관말 트랩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여기에 1.5m 이상의 나관을 설치해요.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냉각 레그라고 하는 거죠. 냉각 레그. 물론 수평 주간으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1.5m 이상의 노출관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수평 주간 전체가 노출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수평 주간으로 오다가 간 말단에 이제 냉각 레그를 설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냉각 레그를 설치해주면 단열이 안 된 나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기의 열량이 밖으로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일부 증기가 섞여 있을 때 그 증기도 응축수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응축수를 많이 만들어서 트랩 쪽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는데도 트랩 안에 증기의 양이 많다 하면 트랩이 딱 잠겨 있는 거죠. 출구 쪽이 딱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증기의 열량이 밖으로 빠지니까 트랩 안에서 증기가 응축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축수로 다 변한 다음에 응축수가 거의 가득 찬 완충 상태가 된다면 그때 밸브 출구 즉 밸브를 열어가지고 응축수를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배관에서 나갈 때는 전부 뭐예요? 응축수 상태로 배출이 된다. 그게 바로 증기 트랩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건식 환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습식 환수 방식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수평 주간의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문제가 있죠. 이 수평 환수 주간의 말단에 보면은 뭐 펌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밸브도 있을 수 있고 트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부속 장치들에 또는 요 이음부에 누설이 생겼어요. 그럼 누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안쪽에 있던 물이 밖으로 새 나오겠죠? 언제까지 셉니까? 수위가 요 배관이 연결된 부분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감시가 되지 못해서 계속 운전이 된다면 계속해서 증기가 발생될 거고 증기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고 또 압력도 계속 오르겠죠. 밀폐 장치니까. 그러다가 이 동체가 견디다 못 견디면 어떻게 돼? 빵 터지는 폭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수위 사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습식 환수 방식의 경우에는 하트포드 접속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위로 돌립시다. 요렇게 기존 수위로 탁 돌렸을 때 배관을 다시 땁니다. 필요 없는 건 좀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고 배관을 다시 따는데 어떻게 따느냐? 여기서 요렇게 올려가지고 요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럼 여기 연결돼 있다 치고 요런 식으로 올려버리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느냐 하면 요 위에 증기가 발생되면 요 주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메인관을 타고 주증기관으로 들어가서 탁 송기가 됩니다. 증기는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딱 떨어져 있는 배관 있죠? 요 떨어져 있는 배관과 여기서 들어오는 습식 환수되고 있는 수평 주관을 이렇게 올려서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 배관하고 요렇게 연결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될 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 수위로부터 아래쪽으로 50mm 가량 내려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 수위가 표준 수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수위로부터 50mm 이하에 설치하는 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배관의 이름이 무엇이냐? 밸런스관이죠. 밸런스관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균형관.
이라고도 합니다. 영어 뭐 직역한 거랑 같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뒤에서 만약에 누설이 생겼어요. 부속에서 누설이 생겨서 물이 셉니다. 그럼 물이 새도 어디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도 밸런스 간의 위치까지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위가 떨어지더라도. 자, 그래서 저수위 사고를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배관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생겼네. 그래서 하트포드 접속 방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정답 쓰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보면 자, 건식 환수 방식, 환수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환수되는 방식으로. 자, 보시면 요 수평 환수관이 어때요? 보일러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냉각 레그와 관말 트랩을 설치하여 증기 환수로 인한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요 배관 안에는 일부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있으니까 관말 트랩과 냉각 레그를 설치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습식 환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환수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환수되는 방식으로. 자, 요 환수관이죠. 수평 환수관이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환수되는 방식으로 접속부 누수로 인한 이상 감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트포드 접속을 해야 한다. 자, 요 하트포드 접속을 해야 된다.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일러 첨관제 중 탈산 소재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3가지. 탄닌, 히드라진, 그 다음 한 가지가 뭐죠? 황산, 소다. 자,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운전 중 수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큰 위험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면계를 수시로 검사해 주어야 한다. 이때 수면계의 점검 시기를 5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꽤나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고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수면계 점검 시기인데 첫 번째,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상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유리 수면계 2개를 한 세트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밑에 드레인 콕을 딱 열고 닫고 하면은 수위가 내려오고 올라가는지 요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연락관도 열고 닫고 하면서 이게 순서가 다 있었죠. 그래서 열고 닫고 하면서 수위가 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2개의 수면계 수위가 서로 다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3번째, 포밍 프라이밍 현상 발생 시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 날아튀고 그리고 연락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4번에 바로 나오네요.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하면 보일러 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 안쪽에 있는 물, 뭐 첨가제를 넣고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밍 프라이밍에 의해서 막 비수 현상이잖아요. 물이 막 날아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물이 날아튀다 보면 연락관 내부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관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도 수면계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막히진 않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어지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3, 4번은 포밍 프라이밍 현상 발생 시에 수면계 점검하고, 그로 인해 연락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연락관에 이상이 발견될 때 마찬가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보일러 운전 전이나 송기 전 압력이 오를 때, 그래서 압력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점검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 부분은 첫 번째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수면계의 수위가 의심스러울 때 당연히 점검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어떤 보일러 송풍기의 풍량이 3600m 3승/min이고 송풍 압력이 35mm 아쿠아이다. 효율이 0.62일 때 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송풍 동력 또는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라?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02 곱하기 2 분의 RQH로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R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이기 때문에 자, R이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펌프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R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송풍기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보면 킬로와트는 102 곱하기 2 분의 R 빼고 QH만 탁 적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송풍기 되는 거예요. 송풍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자, 이거 단위 가지고 이제 좀,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R이라는 게 물의 비중량이었죠.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퍼 미터에 삼승이 됩니다. Q라는 거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유량의 단위는 미터 삼승 퍼 세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세크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펌프의 경우에는 요거는 양정으로 봅니다. 일종의 압력이죠. 수두압이니까. 그래서 양정의 경우에는 몇 미터 올릴 수 있노? 그래서 미터입니다. 원래는 미터 H2O 또는 미터 아쿠아인데 요거 뒤에는 뭐 생략하고 적어도 되니까 단위 환산할 때. 자, 요렇게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미터 삼승 날아가고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2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되지. 자, 1kW는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했으니까 이거 다 지워지면서 뭘로 바뀝니까? 킬로와트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펌프의 동력 구할 때 요 공식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송풍기 동력 구할 때는 자, 이제는 비중량이 지워졌네요. 물의 비중량이 지워졌어요. 그럼 요것도 단위 환산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Q 유량은 똑같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송풍기의 압력입니다. 송풍기의 압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보니까 이게 단위가 뭐가 나와요? 미리 아쿠아라고 나옵니다. 와, 이거 단위 환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미리 아쿠아는 무엇과 같습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과 같다라고 했죠. 왜 그럽니까? 자, 1atm은 미리 아쿠아니까요. 여기 H2O 또는 아쿠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10.332 미터 아쿠아랑 같죠? 다르게 쓰면 미터 H2O랑 같은 겁니다. 그죠? 요거 알아보시겠죠? 자, 그래서 아쿠아로 일단은 제가 환산할게요. 그리고 또 뭐랑 같습니까?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아쿠아로 만들려면 미터니까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10332 미리 아쿠아가 되는 거고 자, 얘도 이제 미터 자승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단위 환산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를 자, 곱하기 어떻게 해요? 제곱센티미터 없애야 되죠? 위에 올리고 미터 자승 내리면 됩니다. 그럼 1미터는 100cm인데 100에 어떻게 돼요? 제곱이 붙어야 되니까 하나, 둘 해가지고 만인 거예요. 만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보니까 10332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 되는구나. 왜? 이거 날아갈 테니까. 자, 이해가죠? 그래서 얘랑 어떻습니까? 아,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환산을 해요. 미리 아쿠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니까 미터 하나 남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2를 나눠주면은 당연히 킬로와트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를 딱 보면 공식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 효율을 나눠주면 어차피 효율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풍기라 했잖아요. 송풍기. 그럼 방금 우리 다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대로 풀 거예요. 자, 그대로 풀 건데 풍량을 줬습니다. 풍량을 줬는데 풍량 넣기 전에 단위 환산부터 합시다. 자, 3600에 이게 뭐라고 줬습니까? 미터 삼승 퍼 민이라고 줬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환산하기를 유량 밑에 값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미터 삼승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결국은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민을 세크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민을 곱하시고 세크니까 세크를 나누세요. 그러면 1분은 60초잖아요. 그러니까 60을 어떻게 여기 나눠주면 되는 거죠. 60분의 1 곱하는 게 6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0을 탁 나누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3600 들어갔고 밑에 어떻게 됩니까? 102가 들어가고 곱하기 60을 나눠준 거예요. 6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단위 환산입니다. 민을 세크로 바꾼 거죠. 그래서 미터 삼승 퍼 세크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송풍 압력 줬죠? 35 줬는데 이게 미리 악화하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효율 줬어요. 효율이 0.6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 자 3600 나누기 60 했으니까 요거는 미터 삼승 퍼 세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악화하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고 100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나눴으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33.206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에서 반올림 합시다. 33.21 단위는 킬로와트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 계산 공식 쫙 정리해서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요거 한 번 더 단위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배관의 지지장치 중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서징, 충격작용, 지진 등에 의한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그 전에 배웠죠. 브레이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스가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라고 한다. 이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는 방진기란 게 있었죠. 방진기 뭐예요? 진동 방지. 진동 방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진기를 사용하고 배관 내 워터해머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동그라미 3번 뭐겠어요? 완충기가 있다라는 거죠. 완충기. 뭐예요? 충격을 완화한다. 충격 방지잖아요. 충격을 완화한다.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그럼 답 나온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증기 트랩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이다. 각각의 트랩을 두 가지 써놓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트랩 종류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나눴을 때 기계식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 열역학이죠. 열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거 열역학적 트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대표적인 트랩 두 가지씩 기억을 해본다면 기계식은 버였어요. 플로트와 버킷이라는 기계장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온도 조절식은 뭐였습니까? 바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바벨 덤벨 아니고 바벨 덤벨 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럼 열역학적 트랩은 OD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로트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킷 트랩이 있었고 그래서 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 요거는 바이메탈 트랩 벨로즈 트랩 벨로 우주 하셔도 되고 뭐 벨로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피스 트랩 디스크 트랩 자 요렇게 나뉘었었죠. 그래서 바벨, 오디 요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9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배관 내부에 물이 10m/s의 유속으로 흐를 때 속도 수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요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한 거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식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속도 수도 구하는 공식 H는 2G 분의 V 자승 딱 적어놓고 보니까 아 진짜 많이 봤던 공식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자 중력 가속도 9.8이죠. 분의 V 이 유속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넣어줍니다. 쌤 심심한데 우리 단위 환산도 한번 해봅시다. 자 10 요게 그 유속이잖아요. 유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근데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미터 자승 세크 자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미터 퍼 세크에 묶어서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자승 세크 자승 10에 제곱을 하니까 그리고 2는 뭐 단위가 없죠. 요 밑에 건 뭡니까? 9.8인데 중력 가속도 어떻게 써요? 미터 퍼 세크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으니까 거꾸로 쓰면 되죠. 미터 퍼 세크 자승. 요 9.8이 위에 있으면 미터 퍼 세크 자승. 요렇게 쓰면 됩니다. 단위 환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니까 뭐가 돼요? 미터 하나만 남죠. 미터가 하나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속도 수두라 해서 수두니까 미터 H2O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뿐이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102가 되고요. 세 번째 자리 반올림하자 해보니까 5.10이 되더라. 그래서 단위 뭐 씁니까? 미터 H2O 속도 수두니까 이렇게 수두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요거 계산 과정 쫙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답란에다가 단위와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열정산할 때 연료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뭐였어요? 중량 탱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량 탱크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적식. 요거는 유량계죠. 유량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량 탱크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량 센서를 이용해서 중량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럼 뭐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를 담았을 때 그 처음 중량이 있을 거고 그 연료를 쓰다 보면 이 연료가 줄어드니까 점점 중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중량을 그 이제 기억을 했다가 사용 후에 중량을 측정함으로써 연료 사용량을 체크를 할 수 있죠. 그게 중량 탱크식이고, 그다음 용량 탱크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용량 센서를 씁니다. 용량 센서를 써가지고 내부의 연료의 레벨을 측정하는 거예요. 용량 센서를 쓴다 해서 용량 탱크식. 그 다음에 용적식 유량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량계 쓰는 겁니다. 용적식 유량계를 사용해서 연료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연료의 점도를 낮추어 유동성과 무할을 양호하게 하여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예열기를 사용하는데 유예열기의 예열 온도가 높을 때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예열기는 왜 쓰는 거예요? 이 연료를 살짝 예열해가지고 연료를 살짝 예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도가 낮아집니다. 점도가 낮아지면 쉽게 무화가 돼요. 그럼 쉽게 무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연소가 잘 되겠죠. 이를 위해서 유예열기를 설치하는데 뭐 2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예열기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예열기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유예열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예열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연료의 점도가 올라가겠죠. 찐득찐득해지는 겁니다. 그럼 무화가 또 잘 안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하게 되고 뭐 미연소분이 생기거나 혹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유예열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도가 오히려 과하게 낮아지면서 오히려 무화가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막 흩날리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연소 전에 타버릴 수도 있겠죠. 미리 탄화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유예열기 온도가 과하게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 때 연소에 미치는 영향 4가지를 쓰시오 해서, 자, 첫 번째, 분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그렇죠. 이 점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 분사 각도가 흐트러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던가 막 각도가 흩날리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탄화물 생성의 원인이 된다. 유예열 온도가 너무 높다 보면 미리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탄화물 생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관 내부에서 기름의 분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름의 분해가 일어나니까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거를 다른 말로 분해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역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타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들어오는 백파이어, 역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보시면서 답을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봅시다. 다음 주어진 배관 평면도를 제시된 방위에 맞도록 등각투상도로 그리시오. 자, 그래서 일종의 입체도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동, 서, 남,
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평면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체적인 등각투상도를 그리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면도라는 건 작품을 위에서 탁 쳐다본 거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자면, 자, 우선은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일종의 센터 배관이죠. 가운데 있는 배관부터 딱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 배관 같은 경우는 위로 화면상 올라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야 되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요거랑 나란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보니까 요게 이제 T 표시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위쪽은 L보고 아래쪽은 T인데 요 양쪽에 나사 이음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배관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요렇게 와서 이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래서 요 화면상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화면상으로 올라오게 하려면 일단은 T를 하나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화면상 올라온다. 수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올라온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엘보를 쓴 거예요. 엘보를 써서 요렇게 가는 배관이 뭐냐 하면은 서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럼 서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배관에 나란하게 요걸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엘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표시가 결국은 위쪽에서 딱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엘보의 뒷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T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수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T로 이렇게 올라와서 요 엘보 뒷둥이 보이고 T 양쪽에 나사가 보이는 형태다.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엘보 써가지고 밑으로 갔네요. 그죠? 여기서 와가지고 밑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보 뒷둥이니까 당연히 저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수직으로 탁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엘보를 썼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관이 하나 나와요. 요 배관은 어떻게 됩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북에서 남쪽으로. 그러면 남쪽 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엘보를 썼겠죠. 여기 엘보 나사선이 표시가 되니까.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배관만 이제 그리면 되는데, 요 배관의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서에서 동. 그러면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서에서 동. 그리고 여기는 이제 T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내려가네요. 이렇게 와서 안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요게 엘보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뭐예요? 여기 위에서 쳐다본 요 엘보의 뒷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자면,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살표 지웁니다.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책에는 보니까 약간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여기 요 배관이 이렇게 좀 짧게 그려져 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관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배관이니까 관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짧게 그려도 되고, 뭐 아니면 길게 그려도 되고, 그건 어차피 감독관 분들이 판단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맞춰서 그려드리면 요러한 그림이 되겠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부탄을 1노말 세제곱미터 연소할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가번에 딱 보니까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문 되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부탄 화학기호가 뭡니까? C4H10이죠. 그래서 부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소를 하는 거니까,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의 화학작용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화학작용하는 게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뭐가 발생됩니까? 완전 연소한다 치면은 CO2와 H2O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수를 딱 맞춰보는 거죠. 자, C가 4개입니다. 그럼 여기 4개 딱 표시해주고, 그럼 H 10개입니다. 그럼 요 2 있으니까 5개 하면 되죠. 5, 20 되는 거니까. 그럼 산소량 맞춰야죠. 4, 2, 8입니다. 여기 8개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이니까 5개 있습니다. 2개 합치면 얼마? 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O, 2니까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6.5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6.5가 되는구나.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화학 기호만 잘 기억하면 되죠. C4H10. 그래서 부텐 요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프로판 어떻게 했습니까? C3H8. 그래서 프로팔 저는 요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면 이제 요 이제 부분 점수로 가는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탁 보니까 O0라고 할게요. 이론 산소니까 이론 산소를
노말미터 3승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확한 단위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는 이론산소를 노말미터 3승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지만 정확히 이거 뭐예요? 알고서 생략하고 써야 됩니다. 퍼 노말미터 3승으로 계산하시오 이겁니다. 노말미터 3승 퍼 노말미터 3승이에요. 왜 그럽니까? 매니에 문제에서 부탄을 1노말 세제곱미터 연소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부탄이죠, 부탄. 부탄을 단위 세제곱미터, 1노말 세제곱미터 연소할 때 이론산소량을 노말미터 3승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지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지만 어때요? 생략하고 쓸 수는 있다. 아니까. 안다 가정하고 생략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씁니다. 이러면 좀 곤란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대로 구합니다. C4H10에서 여기 이제 부탄이니까 부탄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 앞에 1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1km몰인 겁니다. 그러면 1km몰당 체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2.4 노말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부탄인 거예요. 부탄의 현재 값입니다. 우리가 체적으로 바꿨을 때. 자, 이때 이론산소량은 6.5km몰이죠. 그래서 6.5km몰 곱하기 22.4 하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노말미터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C4H10이 1노말 세제곱미터라면 이론산소량은 몇 노말미터 3승입니까? 요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는 생략하고 자, O0랑 곱해지는 게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1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22.4가 내려가고요. 곱해지는 게 내려갑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6.5 곱하기 22.4에다 곱하기 1이죠? 그럼 어떻게 돼? 22.4 생략되니까 뭐 1도 생략해도 되지. 그럼 결과값 얼마? 6.5가 되는 거예요. 즉 6.5 노말 미터의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어줘야 되죠? 계산 과정입니다. 계산 과정. 자, 그래서 요걸 잠깐 생략하고 다시 한번 제가 계산 과정과 답만 적어 드릴게요. 비례식은 요거 생략합시다. 책이 있죠?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산소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노말미터 3승/, 노말미터 3승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2.4분의 아까 6.5 곱하기 22.4에다 곱하기 1 한 게 요게 이제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게 6.5 노말미터 3승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 노말미터 3승 이게 뭡니까? 부탄 1노말미터 3승 탈 때 이론산소는 6.5 노말미터 3승 필요하군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단위를 마지막에 작성할 때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그냥 물어본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몇 노말미터 3승입니까? 하면은 6.5 노말미터 3승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요렇게 있을 때 노말미터 3승/, 노말미터 3승이란 단위로 계산한다면 결국은 킬로몰이 노말미터 3승/, 노말미터 3승 되는 겁니다. 그럼 요 화학식에서는 따져보자면 부탄 이게 뭐예요? 부탄 1노말미터 3승 탈 때 이론산소량이 6.5 노말미터 3승 필요한 거고 CO2는 4 노말미터 3승 필요한 거고 H2O는 5 노말미터 3승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알아버리면 다번까지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번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될 때 습 연소 가스량은 몇 노말미터 3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될 때 라는 말은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GO 이론인데 습이니까 W 붙입니다. 그래서 이론 습 연소 가스량 계산하는 공식이 CO2량 더하기 그 다음에 H2O량 더하기 질소량입니다. 질소량. 습이기 때문에 H2O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건이면은 H2O 빠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공식을 딱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 빼기 0.21에 A0에 더하기 CO2
더하기 H2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단위가 노말미터 3승으로 풀 때죠. 노말미터 3승 퍼 노말미터 3승으로 풀기 때문에 요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무엇을 나타내냐? 1 빼기 0.21에 A0 한 게 이게 뭡니까? 1 빼기 0.21 하면은 0.79죠. 질소량입니다. 이론 공기 중에 질소량. 그래서 요게 1 빼기 0.21 하면 0.79가 되니까 곱하기 A0 하면은 이게 곧 질소량이 되는 거예요. 질소량.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질소량 구하고 나머지 CO2, H2O는 몇 노말미터 3승이겠어요? 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노말미터 3승, 5노말미터 3승이니까 넣으면 요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합시다. 자, 는 1 빼기 0.21에 A0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론 산소량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 산소량에 0.21 나누면 되죠. 그래서 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곱하면 돼요. 왜? 이론 산소량이란 것은 결국 전체 이론 공기량 곱하기 뭐예요? 0.21 한 거잖아요. 산소는 21% 들었으니까 최적으로 할 때. 그러면은 A0는 결국 뭡니까? 0.21분의 O0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분의 6.5 우리 앞에서 구한 거 요게 O0잖아요. 그대로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합니다. 더하기 CO2량 4입니다. 4 노말미터 3승 더하기 5 노말미터 3승. 왜 그대로 넣습니까? 1km몰은 5 노말미터 3승과 같으니까 앞에서 구하면서 제가 증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탁 해보게 되면 33.452가 나오네요. 33.452가 나오고 세 번째 자리 반올림 합시다. 그러면 33.45에 단위는 물어본 걸로 적으시면 돼요. 노말미터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요걸 쫙 적어주고 마지막에 답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번도 똑같죠? 계산 과정 써주시고 답 딱 적어주시고 요거 가는 그냥 요거 반응식 써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해를 잘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설해보면 좀 복잡한 공식도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CO2량을 질량비로 나타냈을 때 구하는 공식이에요. 즉 탄소 1kg이 연소할 때 CO2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느냐 혹은 수소 1kg이 그 연소할 때 H2O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유도해낸 공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복잡한 거 중에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와본다면 1.867C라는 게 있어요. 요 C라는 게 탄소인데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C 더하기 O2 하면은 이게 CO2 나와요. 자, 이때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노말미터 3승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탄소 1kg 탈 때 CO2가 몇 세제곱미터 필요하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본다면 탄소는 12kg 이잖아요. 자, 이때 CO2는 1km몰이니까 22.4m 3승으로 볼 수 있죠? 여기 노말이 붙습니다, 원래. 자, 그러면 여기다 뭐 칸은 없지만 여기다 씁시다. 탄소가 1kg 연소할 때 CO2는 얼마만큼 X로 나타내는 거죠. 얼마만큼의 최적을 필요로 하느냐.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X는 12가 내려가죠. 그리고 22.4 곱하기 1이 되니까 요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867 요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867C에다가 문제 보면 C에 뭐예요? 탄소 비율을 주는 거예요. 이 탄소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 CO2량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율로 넣어가지고 단위는 뭡니까? 노말미터 3승 퍼 킬로그램 해가지고 중량비로 구할 수 있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공식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14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 배관용 탄소 강광 기호를 보고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처음에 나온 게 SPP입니다. 그래서 SPP를 뭐라 하느냐? 배관용 탄소 강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SPP인데 이게 뭐 있습니까? 카본 스틸이죠. 원래는 카본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카본 스틸 할 때 S가 스틸이죠. 그래서 카본이 붙어야 이게 뭐예요? 탄소죠. 탄소강관. 그래서 카본 스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이프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씁니다. 그래서 배관용 탄소강관 혹은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SPPS라고 해서 요 녀석은 압력 배관용이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카본이 생략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카본 스틸 그 다음에 파이프 요 뒤에 건 뭐겠어요? 프레셔겠죠. 그 S는 서비스. 그래서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다. 그러니까 프레셔 서비스니까 뭐예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이다. 그 다음 밑에 거는 프레셔 하이입니다. 프레셔 하이예요. 그럼 고압이겠구나. 그래서 밑에 거는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다. 그래서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프레셔 서비스인 거고 밑에 거는 프레셔 서비스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프레셔 하이라고 해서 고압이다. 그래서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는 보일러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카본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합니다. 히트 익스체인저가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그래서 카본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는 보일러 열 교환기 용까지는 맞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합금입니다. 합금 강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틸은 카본 스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A가 붙었죠. 그래서 얼로이입니다. 얼로이 스틸이에요. 얼로이 스틸. 얼로이가 합금입니다. 그래서 얼로이 스틸 튜브 히트 익스체인저요. 보일러가 생략됐는데 보일러용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B 보일러가 생략됐지만 대신에 A가 들어감으로써 보일러 생략하고 히트 익스체인저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로이 스틸 튜브 히트 익스체인저라 해서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관이다. 그래서 B가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보일러용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관이다. 얼로이 요것만 딱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보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자, 포기하지들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꼭 좋은 결과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